저는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유럽에서 지금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폭우로 내려가지고 지금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폭염이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최근에는 지금 터키에 엄청난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 호주에서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산불이 호주를 갖다 뒤덮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산불이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엔 지금 열돔 현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한 57도가량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도 약 한 48도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 중국의 호난성의 폭우 때문에 지하철이 물에 담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이 문제가 된 것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는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하고요. CO2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2는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데 왜 이게 기후온난화를 유발시키느냐. 여러분 보통 옷을 두껍게 입으면 내 몸에 이제 체온이 있습니다. 36.5도. 이 체온이 옷을 두껍게 입으면은 내 체온을 갖다가 이 옷이 밖으로 나가는 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엔 추울 때는 내가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내 온의 체온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몸의 온도를 갖다가 적당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에는 적당하게 내 몸의 온도가 밖으로 나가고 적당하게 또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얇은 옷을 입고 있죠. 많이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야지 시원하니까. 이 옷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구도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CO2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금성같이 햇빛이 쬐면, 이 햇빛이 쬐는 것들은 뭐 몇천 도까지 올라가고요. 햇빛이 쬐지 않은 그늘 같은 경우는 영하 몇백 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CO2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있고, 사만사원과 적당하게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온을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기온 변동이 급격하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CO2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CO2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거예요.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덥고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CO2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탄소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 이 탄소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우리가 그동안 지하자원이라고 얘기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모든 것들은 다 태양이 이 지구가 시작된 이후에 태양 열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탄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류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캐기 시작하고 석유를 캐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200년 동안 사람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태우고, 석탄을 태워가지고 증기기관을 만들죠. 석유를 태워가지고 뭔가 자동차를 갖다가 활용하고, 또 발전소를 유지하고, 가스를 태워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매장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태워가지고 왔다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소비하고 떼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은 것처럼 자꾸 지구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기후가 측정된 이후부터 한 2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원래 지금 14도가량 됐는데 지금 1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1도 정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만약 이게 0.5도가 더 상승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책상 보이시죠? 책상에 테이블에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걸 점점 밀어봅시다. 점점 밀어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탁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순간이 1.5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가 상승하면 여러분 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다시 뒤로 돌릴 수 있죠. 책상 이게 책이 아니라 물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컵을 갖다 점점 밀면 지금까지 괜찮아요. 괜찮을 땐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정한 선을 넘어서게 되면 유리컵이 밑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깨지고 물이 엎질러지고,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1.5도입니다. 지금보다 0.5도가 상승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 세계의 모든 잘 살고 못 살고의 그동안의 경쟁의 지표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하는 겁니다. GNP, GDP, 여러분 GNP, GDP 다 영어로 말하면 뒤에 P자가 들어가죠. 프로덕트입니다.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폐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 구도가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경제 성장이 모든 것들이 지표였었고 어떻게 하면 서로 나라들마다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경쟁해왔는데 지금의 전 세계의 국제기구의 대통령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가장 1순위로 하는 이 대화 내용이 뭡니까?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고 올해가 2021년이죠. 2030년까지 0.5도 상승한 걸 막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또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 다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동토 지역에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극지방과 가깝기 때문에 땅들이 얼어 있어요. 얼어 있는 땅 밑에 뭐가 있냐면 거기 메탄가스라든가 온갖 가스들도 있어요. 여러분 박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은 것도 다 얼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얼어 있는데 그게 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얼어 있는 이산화탄소, 또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정도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면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가 얼어 있는 이것이 풀려가지고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닷물이 팽창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양이 많아지죠. 바닷물이 팽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지금 연평균 해수면 3.4mm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태평양의 낮은 섬, 투발루라든가 폴리네시아에 있는 아주 낮은 섬들은 1m밖에 안 되는 이 바닷물하고 1m밖에 안 될 정도의 육지 고도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점차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난이 발생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 서울, 부산, 인천, 전 세계의 대도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만약 해수면이 1m가 상승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 면적의 약 한 10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긴다라고 얘기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나마 하지만 건물이라든가 모든 빌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물에 잠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든가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들 이게 자꾸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근 국가로 난민으로 가고 있고 그럼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육지가 낮습니다. 그런 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그 큰 도시들 자꾸 지금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닷물이 상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뜨거워지죠. 햇볕이 강해지면 물이 뜨거워지죠. 물이 뜨거워지면 이 바닷물은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바닷물의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산호초들. 여러분 산호초들은 무수한 많은 물고기와 무수한 많은 이 어류들의 일종의 집들이에요. 산호초가 멸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걸 터해서 살고 있는 무수한 많은 이 어류들과 바다 생명들 생태계가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요.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온들이 거의 대부분 바닷물에 물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공기층도 뜨거워지게 되죠. 공기층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옛날에 안 뜨거웠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게 되면 그쪽 쪽에 공기가 올라가서 갑자기 바닷물의 위에 있는 그 대기층이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육지에서 갑자기 막 폭우가 발생하고 태풍이 발생하고 가뭄이 발생하는 역할들을 이 바닷물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대기층의 대류가 이 기존의 어떤 흐름과 좀 달리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 가뭄 이런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온난화 때문에 조류의 속도가 바뀌죠. 이상 기온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합니다. 자꾸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가뭄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지형지물의 영향에 따라서 갑자기 이상 기온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이런 이상 기온들이 지금 1년에 몇 번씩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계속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림 파괴, 생물종의 멸종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처럼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왜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산림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물종들이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숭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박쥐들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 민가 쪽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하고 빈번하게 접촉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수한 자연 생태계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본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인간과 그런 식의 자연 생태계가 거리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어떤 그런 산림 개발과 자연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산림들과 자연이 자꾸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거기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감염이 되게 돼가지고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그렇게 동물들에 있는 그런 병이 사람들에게도 연결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바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실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19 지금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와 똑같은 원인의 다른 형태로 증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죠. 지금 뭐 축구장 면적에 축구장 하나가 지금 그 1초에 한 100여 개 정도가 없어진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지금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큰 열대림이 있죠. 이런 원시림들이 지금 자꾸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파괴되고 있나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수한 축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려고 아마존의 목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연적으로 불을 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그런 축산업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곡식을 갖다가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니까 자꾸 이런 원시 이름을 갖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CO2가 많아지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산소를 먹고 CO2를 내뿜죠.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나무가 많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또 신선한 공기를 갖다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과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식의 거대한 밀림이 자꾸 파괴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CO2를 흡수하는 능력이 지구가 훨씬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가 훨씬 더 빨리 유발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건 축산업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는 이 고기국을 먹었잖아요. 고기 덩어리를 갖다 우려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고기를 덩어리째 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꼬마들 같은 경우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할 정도로
지금 이 우리가 육식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 소고기 1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한 12인분 정도의 곡식을 갖다가 소라든가 이 돼지한테 먹여야지만이 1인분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인분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12명의 곡식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축산업이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기후 유발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여러 가지 순위가 있는데 그중에 이 축산업, 육식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 유발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기후 변화를 갖다 유발하게 만드는 4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보다도 여러분 차량이라든가 수송에서 발생되는 CO2보다 고기를 축산업을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CO2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죠.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나무가 자꾸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CO2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난화가 훨씬 더 가속되고 있어요.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죠.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밀림이라든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밀림들은 그 안에 인간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치료약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이렇게 아마존이라든가 열대림에서 열대림에서 키워지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에 의해서 채취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의료가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간에게 확인도 되기 전에 많은 생명종들이 다 멸종되고 있는 겁니다.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줄어들고 있죠.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접촉이 빈번하다 보니 접촉이 이런 자연 생명들하고 접촉이 빈번하다 보니까 감염병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메르스, 사스 다 이게 다 이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인데 최근에 7, 8년을 주기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쓰레기 심각한 거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죠? 여러분이 버리기만 하면 내 주변만 깨끗하면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들 다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요? 지금 현재 쓰레기 버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 매립지가 있죠. 옛날엔 난지도가 있었어요. 난지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암동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섬입니다. 이 난지도는 지금 일찌감치 폐기가 됐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인 어디입니까? 김포에 매립지가 있죠. 김포의 매립지 지금 현재 2025년인가까지밖에 매립을 못하고 그 뒤부터 매립을 갖다 중지하겠다고 지금 김포시가 지금 선언을 했어요. 지금 서울시와 그 수도권, 경기도 일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건 뭡니까?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많은 물건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지금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들인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것만큼 많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건데 이 버리는 것들이 어딘가로 다 제대로 잘 버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인류는 뭔가 생산하고 만드는 방법은 익혔지만 버리는 방법을 갖다 제대로 익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도권 매립지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수도권 대도시 주변에 이런 매립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립지는 일정 기간이 되면 다 포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불법 매립지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 정도의 불법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 불법 매립지는 뭡니까? 여러분 농촌엔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노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가 이 공식적인 매립지에 버리게 되면 거기에 트럭 한 대당 얼마씩 돈을 내야 되니까 사람도 없는 농촌 지역에 그냥 몰래 밤에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도 별로 안 들죠. 그렇게 매립된 곳이 현재 파악된 곳만 하더라도 한 300여 곳. 여러분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으면 많이 버려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죠. 썩죠. 벌레들 생기죠. 그 다음에 거기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거기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불이 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릴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일회용품,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 일회용품, 비닐, 플라스틱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잘 죽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잘 썩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썩는 것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일회용품, 비닐, 플라스틱 자꾸 안 썩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닐 플라스틱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이게 100년, 200년 걸러야지만이 그나마 이게 분해가 되는 거랍니다. 이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비닐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 속에 플라스틱이 버려지게 되면 땅도 이제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는 걸 막습니다. 동물들이 여러 군데 지렁이 같은 데가 막 다녀야 되는데 비닐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렁이라든가 동물들이 다닐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거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닐이 해파리인 줄 알고 먹고 그 가마우지라든가 이런 바다새 같은 경우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플라스틱을 아주 조각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그 새들과 이 어류들이 죽어 있고 고래 뱃속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는 것들 보셨죠? 이게 도대체 이 물고기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가전제품, 전자쓰레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까 말씀드렸죠. 포하고 있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1년에 처리하는 것들이 한 20년 전만 해도 4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4조, 15조 원 정도 된다 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음식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남쪽에서는 먹을 게 넘쳐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건 죄악이잖아요. 예,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 또 해양 산성화, 어족 자원의 멸종, 그다음에 여러분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쓰레기 섬 쳐보시면 하와이에서 미국 사이에 이 남한 면적의 7배나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 모여지는 곳이 있어요. 이 모여지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오랫동안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이 플라스틱은 또 바다에 물에 뜨잖아요. 물에 뜨면 햇빛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플라스틱은 다 조각조각 분해됩니다. 이 끝에 마모가 돼요. 그러면 작은 플라스틱 가루가 되죠. 이 플라스틱 가루를 누가 먹습니까? 바다의 플랑크톤이 먹어요. 플랑크톤을 누가 먹습니까? 작은 물고기가 먹죠.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또 잡혀 먹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이런 고등어와 이런 참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좀 있습니다. 결국 이 과보가 다 우리한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 논란이 많이 있죠. 최근에 정치인들이 원자력을 계속 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콘크리트 건물은 30년이 수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신 것처럼 콘크리트 지어진 아파트 3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재개발합니다. 아시죠? 30년 지나면 콘크리트가 다 마모되고 이게 금이 가고 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은 30년 지나면 다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원전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30년이 수명입니다. 근데 30년 수명인데 30년 딱 되니까 그래도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합니다. 멀쩡하니까 조금 더 써볼게요. 라고 해서 발생한 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수명이 딱 끝나고 수명 연장을 하는 그 순간 저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이 24개, 25기가 원전이 가동되고 있어요. 단위 면적당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86년인가요?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1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 다음 한국입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서 원전이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순서로 사고 발생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약 발생한다면 좀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전이 우리나라는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부산, 울산, 다 불교 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이 제일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여기 형광등이 깨졌어요. 형광등이 깨지면 멀리 계신 스님들이 이 형광등이 깨진다고 해서 피해를 볼 염려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저기 깨져봤자 여기에 유리가 그냥 파편이 떨어질 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발생할 피해 규모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규모를 예상할 수 있고 이건 깨지면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다시 갈아 끼면 됩니다. 복원이 가능해요. 그죠?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 있고 피해 기간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래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전은 이게 터지면 이 규모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발생한 방사능 때문에 전 세계 저기 일본인가의 어머니 모유에서도 방사능이 발견됐다 할 정도로 이것이 그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또 이거 피해 규모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 피해가 갈 거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복원이 가능합니까?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동안 이 원전이 에너지가 싸다 말했는데 싼 건 뭐냐면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을 보장한다면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폐기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폐기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원전이 싸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지금 폐기하는 비용, 그 영국에서 시핑포트라고 하는 초기의 원전을 만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원전 폐기물, 거기서 나오는 고주기 폐기물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중준위 저주물 폐기물인데 이것은 지금 이걸 갖다가 안정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반으로 줄어든 반사능의 효력이 반으로 줄는데 10만 년 걸립니다. 반으로 줄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30년간 전력 소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10만 년간 이 피해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옳은 겁니까?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원전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원전은 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전 관련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지도 값싸지도 않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라늄은 다 호주 이쪽에서 수입해 오는데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근데 예, 그다음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다 한계가 있습니다. 40년, 석유는 40년밖에 채굴할 수가 없어요. 석탄은 그나마 250년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엔 다 고갈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소비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써야 될 자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후손들의 생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지금 세일가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일가스 아시죠? 미국은 지금 중동에서 이제 석유 안 합니다. 자체 내에서 보니까 이 바위 안에 기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기름을 추출하는 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돌을 물로 아주 압력이 높은 물로 깨가지고 거기 있는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아주 기술 개발해가지고 싸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싸게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 세일가스 때문에 지금 한 몇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태양력, 풍력, 지력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우라늄이라든가 석유 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석유는 우리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우라늄은 우리 호주에서 수입해요. 여러분 근데 태양력은 햇빛은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햇빛 수입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것들을 그냥 태양광 발전을 깔면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바람도 수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력, 땅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 이게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수입해 오지 않아요. 지금 당장 다 국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니까 뭐가 좋으냐? 원료 수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다가 이걸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고용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썼던 우리 원전이라든가 석탄 이쪽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재생 에너지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찰에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가 우리 불교 내에서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차장 우리가 풍경이 경관 같은 것들 때문에 태양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풍력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찰 멀리 있는 주차장 아니면 더 멀리 있는 농지, 사찰의 농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에너지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 문풍지 사이로 나무 사이로 막 황소바람 들어오잖아요. 전통 사찰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1년에 쓰고 있는 에너지 석유 전기값 뭐 거의 뭐 몇천만 원, 심지어 큰 절은 몇억 대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에너지 효율을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좀 활용하게 되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모범적인 방법이고 사찰이 갖고 있는 유유질을 갖다 활용한다면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환경 문제 여러분 이것 이외에 대기오염도 심각하죠. 수질오염도 지금 심각합니다. 4대강 오염, 4대강을 개발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여러분 녹조라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심각했습니까? 겨울만 되면. 토양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같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태계 교란종, 외래종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 가면 여러분 가시박덩굴 보셨죠? 한삼덩굴 보셨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렇게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그물망처럼 덮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이. 이게 다 한삼덩굴이라든가 가시박입니다.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식물과 동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토종 생태계가 교란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살고 있는 우리 생태계가 다 일정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먹거리 오염도 있고요. 여러분 GMO 있죠. GMO 뭡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이건 대기업 같은 특히 식품위협이나 이런 농약 같은 것들 제공하는 데서 뭐냐면 특정한 어떤 벌레에 견딜 수 있도록 농산물들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추를 재배하는데 배추를 재배하는데 어떠한 것들에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씨를 받아가지고 채종을 해서 심고 거기서 다시 채종해가지고 다음에 심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고추, 배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다 대기업에서 대기업들이 다 정자회사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이것이 일테면 여러분 채종을 하고 올해 고추를 심어가지고 거기 있는 고추 씨앗을 갖다 뽑아서 다음에 씨를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불임 씨앗을 만들었어요. 그걸 터미네이터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채종을 하면 다음 씨에 당연히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심어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요즘 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 문제, 산림보호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문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굉장히 암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 정면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고진멸도잖아요. 세상의 고통이 뭔지를 정말 직면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보통 산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고 중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연기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생이 아픈 것들은 결국 우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지금 중생들은 바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을 만났어요. 지금 이렇게 환경위기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지구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병균을 뿌리고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19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다른 문제가 다 있는데 이 긴급한 문제를 두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다른 문제를 다 뒤로 물리치고 이 코로나19 대응에 지금 전면에 나섰어요.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실력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알아서 잘하겠지. 거기가 워낙 발전된 나라니까. 근데 동일한 선상에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실력들을 보니까 선진국들의 실력이 생각만큼 쉽게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게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유럽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개발도상국이고 우리가 약간 중진국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실력이 생각보다 괜찮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후진국이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GNP, GDP가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문제에 10번째 책임이 있는 나라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우주인이 이 병균을 뿌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주인이 와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뿌리고 왔다. 그래서 지금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만났어요. 이산화탄소 뿌리고 간 적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적이 누구냐?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든 것도 우리였었고 그 과보를 다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환경 문제를 두고서 인류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씨앗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롯이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롯이 받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환경 문제. 여러분 이 빙산을 보면은 보통 빙산은 이게 얼음의 밀도 때문에 그 열등분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이 저렇게 빙산 위에 떠 있습니다. 10등분한 것 중에 9부분은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빙산의 일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는 부분밖에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경 문제가 발생했어요. 환경 문제를 보니까 지금 자연환경이 잘 오염됐고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가 발생했고 이것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빙산의 일각만 안 겁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하고 생태주의, 환경주의하고 생태주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운동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환경주의는 뭡니까? 빙산의 저 10분의 1만 문제 삼는 거예요. 환경 문제 큰일 났네. 쓰레기 문제 발생했네. 기후 문제 발생했네. 지금 온난화 문제와 지금 에너지 문제 발생했구나. 그래서 그것만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빙산의 일각. 저 빙산 위에 떠 있는 것만 문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를 하려면 원인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몸속에 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피부병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피부병이 내가 위장이 잘못돼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피부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피부에 연고를 막 발라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위장을 치료해야 되는 원인 치료, 근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계속 피부 연고로 이것을 치유하려고 한다. 이러면 근본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증상만 치료하는 치료법을 뭐라고 합니까? 대증요법이라고. 증상만 치료한다. 그러면 근본 치료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원인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만 막 문제 삼고 있고 쓰레기만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은 증상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 정도까지만 알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하는 정도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원인을 함께 해결하는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저 빙산의 저 밑에 있는 게 뭐냐? 처음에 보니까 증상, 기후위기란 알고 보니까 이 잠재적 요인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물론 하층은. 근데 중층은 보니까 사람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개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하고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하고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원을 파괴하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것이 문제일까? 더 들어가 본 거예요. 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를 지향하는 것, 그 다음에 이대로 가면 끊임없이 경제적 성장을 갖다 추구하겠다는 성장주의, 무한히 발전하겠다는 이런 식의 소비 양식, 이게 문제인 거였어요. 이게 더 심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인가? 더 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더 근본은 뭐냐? 인간의 욕망 충족이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 불자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고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탐진치에서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환경 문제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저그 욕망 추구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탐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탐심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야가 자꾸 좁아져. 내가 자꾸 집착하고 욕망을 추구하니까 자꾸 그 욕망을 추구하는 거 현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다른 자연을 고려하지 않아. 미래 세대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슬기로운 판단을 합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니까 치이죠. 어리석어지죠. 예, 어떤 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증상을 주로 문제 삼습니다. 근데 생태 문제, 생명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 통째를 전부 다 문제 삼는 것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환경 문제란 말은 일단 대중적으로 제일 빨리 아니까 환경이란 말을 방편적으로 쓰긴 하지만 환경 자체는 나와 주변을 분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생태 위기 문제다, 생명 문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근본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동안 행복이라면 욕구분의 소유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옷을 한 20년 정도 입고 있고요. 이 자꾸 그 헤어지고 기어 입고 다려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뭐 여기 스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만약 양복을 입었다. 이런 양복을 갖다 내가 오랫동안 입고 구멍 나면 기어 입고 대리를 물려 입으면 이 회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또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이 회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이 회사가 망하겠죠. 싫어하겠죠. 자, 이 회사들은 자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 많이 파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 많이 보지 않습니까? KBS는 수십 년 내고 보잖아요. 근데 SBS, MBC, 뭐 JTBC, 뭐 MBN 이런 텔레비전은 여러분 돈 내고 봅니까? 안 내고 봅니까? 안 내고 보죠. 근데 그러면 그 회사들은 뭐로 유지합니까? 광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구독료가 있긴 있지만 신문이 구독료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뭐로 유지가 됩니까? 광고. 여러분 인터넷 모든 게 다 뭐로 유지가 됩니까? 광고예요.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이 어떤 내가 물건을 사고 오랫동안 쓰고 이걸 만족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가급적이 이 물건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버리고 싶게 만들까요? 광고는 버리고 싶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광고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이 삶이 만족스럽게 느껴집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만들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들을 오랫동안 쓰길 바랍니까? 각자 빨리 버리게 하길 바랍니까? 빨리 버리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사회 시스템,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통틀어서 지금 같은 산업사회 시스템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들 가급적 빨리빨리 버려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패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유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의도적 퇴행 아니 의도적 퇴행이란 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핸드폰을 썼는데 일정 기간 동안 쓰다 갑자기 고장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쓰고 온 이후에 자발적으로 고장나게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의도적 퇴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고장나게 돼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나이롱 양말을 신었는데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초기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롱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되면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업은 그런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제는 기업 사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하는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 삶을 만족하게 만듭니까? 뭔가 난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광고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 욕구를 만족하게 만드니까 욕구를 자꾸 충동질합니까? 욕구를 저렇게 충동질하죠.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욕구를 자꾸 확장해요.
먹고 싶으면 난 먹어야 행복한 사람인 거죠.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행복한 거죠. 사고 싶으면 사야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가 발전된 사회인 거죠. 그죠? 요거는 뭐냐? 요 도표는 지금 과거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행복의 도식입니다. 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도표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욕구를 무한히 확장하려면 소유를 무한히 확장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이 많이 생산돼 있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건이 생산이 많이 있어 줘야지만 되는데 물건을 생산을 많이 쓰려면 상품 생산을 무한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상품 생산을 무한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지금 연년 나무가 있고요. 뭐 비디오라든가 텔레비전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생산품들은 다 원료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료 어디서?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도식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다? 자연이 무한히 있기만 하면, 자원이 무한히 있기만 하면 이게 가능해요. 자, 무한히 상품을 생산하려면 자원이 무한히 있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자원이 무한히 있게 되면 일종의 시간 간격을 두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보다 3년 뒤졌다, 일본보다 10년 뒤졌다 이런 말 썼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지고지순의 목표예요. 싸우면서 건설하는 60년대, 70년대 시절에 우리는 미국처럼 사는 게 목표예요. 일본처럼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드물게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살고 일본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것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신도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그 서울대학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서울대학의 남문전 학구적인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겁니까? 의대, 영문과, 법대 왜 들어가고 싶은 걸까요? 들어가야. 그런 데를 들어가야 지금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남보다 잘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상품 갖다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무한한 상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 자원이 무한히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발전된 사회. 자, 그러면 또 하나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전 세계 인구 얼마? 78억의 인구예요. 근데 미국의 현재 인구가 3억 2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1%. 자, 근데 미국이 전 세계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얼마나 쓴다고요? 23%를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밖에 안 되는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23%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잘 사는 나라 20%, 이건 물론 미국을 포함하고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잘 사는 20%의 사람들이 얼마의 화석연료 갖고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얼마일까? 82%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100%를 쓰고 엄청나게 있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좀 뒤집어 놓고 봅시다. 그러면 전 세계 못 사는 나라, 80%의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얼마 갖고 에너지를 나눠먹고 있는 거죠? 얼마? 18% 에너지 갖고 나눠먹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는 것들을 우린 말릴 수 없죠. 좋은 일이잖아요. 미국처럼 저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 저런 식의 삶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인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처럼 사는 걸 도와주는 것들은 다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정의로운 일이니까. 자,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 지구온난화 문제는 저 20%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80%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지구 에너지 소비를 82% 하고 있는 나라의 잘못인가요? 18%의 에너지 소비하고 있는 나라들의 잘못인가요?
자, 어느 나라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잘 사는 20%의 에너지 소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 가난한 나라 사는데 80%가 만약 우리나라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죠. 이 말을 또 뒤집어 놓고 보자고요. 어쩌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지질이 못나게 살아주고 있는 저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참회지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고 참회하게 되면 잘못을 반복해요. 자, 우리들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걸 잘못한 겁니다. 자, 그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쩜 지금 우리는 이 기후위기는 소위 20%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쓰고 있는 소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0%의 가난한 이들 덕분에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편익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편익,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지지를 못나게 사라지고 있는 그 덕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사는 20%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8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식의 편안함, 이런 식의 풍요, 이런 식의 행복들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느냐면 가난한 나라 전 지구의 자원은 골고루 평등하게 쓰는 게 좋은 일이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골고루 나눠서 써야 될 것들을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뺏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착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식의 편안함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자원을 뺏어 쓰고 있다. 이 덕분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과거 우리 세종대왕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았을까요? 과거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선풍기와 에어컨과 그 다음에 자동차를 쓰고 있었던 이 왕들은 없었어요. 어쩜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훨씬 더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위 안락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아들, 딸들, 증손자, 고손자, 증증손자, 고고손자들은 여러분 같은 이런 식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쩜 지금 우리는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류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이 안락과 최고의 편익과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 살았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후세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석유, 석탄, 여러분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건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자, 고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까지도 다 뺏어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써야 될 자원, 그것이 뺏어 쓰고 있는 거고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까지도 다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산업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리란 건 뭐냐면 변할 수 없는 진리란 뜻인데 이건 뭐냐면 자연이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자연이 무한하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경제 시스템 모든 것들은 자연이 무한하다는 당연한 전제 위에 경제와 정치 이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영어에서 하나뿐인 지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뭐 the only one earth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자원이 유한하다는 겁니까? 자연이 무한하다는 겁니까? 자연이 유한하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예전에 그 프톨레마이오스나 중세 시대 때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변에 태양과 달들이 다 우주가 다 돌고 있다.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때는 천동설을 주장한 게 당연히 진리였었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다 나쁜 놈 마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후에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면서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지동설이 진리예요. 그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참 중세시대 때 사람들 과학도 무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저렇게 천동설 주장했다고 말하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1000년 뒤에 500년 뒤에 우리 후세 인류들이 우리한테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고 바보 같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연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연이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적으로 볼 때 분모 무한분의 1을 0입니다. 그죠? 무한분의 100도 0이에요. 수학적으로. 무한분의 만 0입니다. 무한분의 만의 만승도 0이에요.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0입니다. 근데 팩트는 뭡니까? 실제 사실은 뭔가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 자원이 유한하다는 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 우린 그동안 200년 동안 자원이 무한하다는 이 미망, 어리석음, 이 바보 같은 인류의 어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위길초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음과 미망을 얘기했잖아요. 그 어리석음 미망의 그 대대규모 가장 큰 미망이 뭐였냐면 자원 무한주의의 미망입니다. 두 번째 미망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물건은 내가 생산했잖아요. 내가 생산했으니까 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은 내가 생산했습니까? 토지는 내가 생산했나요? 산은 내가 생산했습니까? 인간이 생산하지도 않은 건데 내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이 소유의 문제가 두 번째 미망입니다. 내 것도 아닌 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해가지고 확장을 지향하면서 확장을 지향하는 것끼리 서로 싸우면서 투쟁과 경쟁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공기가 내 거일 수 있어요? 저 땅이 내 거일 수 있고 저 흐르는 물이 어떻게 내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 인류입니다. 인류의 미망, 자연 무한주의, 소유의식 이 두 가지가 미망인데 다 부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래 소유라는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소유라는 것들은 아끼고 청렴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나까지도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도식을 다시 바꿉니다. 도식을. 그동안 행복이었었어요. 욕구분의 소유였습니다. 욕구가 확장되면 그만큼 많은 소유를 해야지만이 되죠. 소유를 많이 해야지만 행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품 생산은 무한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생산을 무한히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소유를 무한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무한히 수학적으로 볼 때 수학 아시는 분 그동안은 분모를 키워가지고 그 분모 크기만큼 분자를 키워서 행복했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식에서 분자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분자를 키울 수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소유를 무한히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없을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분모를 줄이면 되잖아요. 분모를 줄이는 거. 자, 여러분 환경 문제의 초점은 이겁니다. 환경 문제는 여러분 쓰레기 문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나바다 운동. 그렇죠? 여러분 5R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5가지 R이에요. 리사이클, 분리수거하자. 물론 처음에 이제 리젝트 운동입니다. 일단 거절하기예요. 아,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거 안 먹는 음식물 안 쓰 하고 또 일회용품이라는 것들을 안 쓰겠습니다. 안 삽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거절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사이클,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하는 건데 리사이클. 리사이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리유즈입니다. 리유즈. 재사용하는 운동이죠. 플라스틱 이거 갖다가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죠? 세 번째. 리듀스입니다. REDUCE, 리듀스.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사용하고 분리수거할 것도 없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거죠. 그죠? 더 좋은 거죠. 이 쓰레기 문제의 초점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거에 목표가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막 호랑방탕하게 많이 쓰고 난 뒤에 분리수거만 잘하면 나는 환경 문제 잘 실천하고 있지.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쓰레기 문제는 그게 도입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삶으로 가는 것. 결국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삶.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R 중에 맨 마지막에 rot라고 해. 썩게 만드는 겁니다. 썩게 만드는 거. 썩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 5R이 쓰레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5R의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결국 안 쓰고 적게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욕구를 줄이는 겁니다. 모든 환경운동에 있어서 욕구를 갖다 키우라라고 환경운동은 다 거짓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작게 사는 거예요. 적게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님들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어디서 누가 한 말이네? 그죠? 자, 욕구를 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욕구는 여러분 물질과 정신을 나온다고 한다면 소유는 뭐를 소유하는 거죠? 물질을 소유하는 거죠. 욕구는 개인의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개인의 신과 관련된 거죠. 소유는 개인의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누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물질을 핸들링 많이 하느냐가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고 미래세계를 파괴했던 그런 식의 도구였다 한다. 환경 문제 해법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무엇이 정말로 행복이냐, 이것이 그동안 물질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이러니 환경 문제를 앞두고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있지만 환경 위기를 앞두고서 불교적 가치로서 전 세계, 꼭 불교라고 하는 조직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불교적 남마로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다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현대적으로 다시 이해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만 주장하면 여러분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말하면 이게 주장입니까? 진리입니까? 주장이죠. 주장한다고 진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서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위대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이건 진리인가요? 또 주장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하나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진리임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자,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삶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올바르다고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고 주장하는 게 옳습니까? 이것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옳습니까?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성장의 삶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으로 깊어지는 성숙의 삶을 사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이런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불교가 이런 식의 삶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미 이렇게 많이 주장했는데 이게 주장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불교의 전통적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지혜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돼 왔어요.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노하우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막 말로써가 아니라 그런 걸 드러내고 우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욕망을 충족하면서 소유를 확장하면서 풍요가 곧 발전, 성장, 진보라고 했는데 환경 문제를 필두로 해서 더 이상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규명된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 물질적으로는 필요에 맞게. 여러분 필요와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로는 needs와 욕망, desire, 혹시 greed, 탐욕이 있는데 여러분 욕망과 필요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 한 끼, 두 끼까지 먹을 수 있는데 세 끼까지는 아무리 배가 고파 더 못 먹죠. 자, 두 끼까지가 여러분 필요에 맞는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이 욕망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디자이어요. 그리드, 욕망입니다. 여러분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그런 집에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토굴에 살려고 하는 부처님 불교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집은 그만큼은 필요에 의한 삶이죠. 근데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큰 집에 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그리드예요. 욕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런 말합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필요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데 인간의 탐욕에 맞기 위해서는 지구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인간의 무명, 인간의 어리석음, 지금 환경 문제가 바로 자연은 무한하다는 어리석음,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소유하다 보니까 막 내 걸 더 많이 소유하려고 분노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싸움과 경쟁이 이루어집니까?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성공이 인간이 그동안 발전하고 이대로 가면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미방 때문에 인간의 성공이 곧 실패가 되고 파국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 그동안 우리가 생산과 소비 중심으로 여러분 GNP, GFP 이런 말 들어보셨죠?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Gross National Product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GDP, GNP 10이란 말 들어봤어요. 국내 총생산,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풍요로운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사는 나라구나 이게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파국을 치닫게 만드는데 10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동안 선진국, 후진국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환경 위기를 초래했던 건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더 이상 이런 말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진국이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너희들이 문제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보다 다수국가, 소수국가란 말 쓰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GNP, GDP 이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란 말 씁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 가면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삶을 갖다가 완전히 패절하고 단절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터닝하지 않으면, 쉬프트하지 않으면, 트랜지션하지 않으면, 제가 영어를 많이 쓰네요.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바꿔야지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냐면 지금 같은 삶을 갖다 단절해야 된다. 지금 같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좋은 말일수록 오염되죠. 사랑과 평화란 좋은 말일수록 가장 반평화적이고 가장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있어요. 이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렇게 뭔가 단절과 패절을 의미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이런 말을 씁니다. 많이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GNH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GDP, 이게 세상을 망친 거다. GNH, 이건 어디가 주장했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70년 초에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GNH를 주장했어요. 불교국가. 여기에 있는 왕이 영국도 유학 가고 했는데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살겠어. 중요한 건 프로덕트가 지표가 아니라 해피니스가 지표가 돼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참 비웃으면서 히말라야는 저 산골 시골 같은 그런 나라에서 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라고 우습게 봤습니다. 자, 지금 40~50년 지난 지금 이 GNH 보고 웃는 사람 없어요. 이제 뭘 웃습니까? GDP를 보고 웃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났다. 알고 보니까 GNH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니스, 이 행복이라는 것들은 추상적인 가치잖아요.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 GNH로 이 지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몇몇 나라 같은 경우 GNH, 해피니스로 바꿨는데 이 행복에서는 뭐냐면 경제 성장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도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수준,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얼마나 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피니스를 측정해야 된다고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는 물질 시대에서 그래서 마음 시대로 가는 이유가 환경 위기를 통해서 다 이런 마음이 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명하고 동의를 얻는 이유입니다. 근데 마음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의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환경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음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어떻게? Small is beautiful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동안은 large is beautiful이었어요. Big is beautiful입니다. 큰 게 좋은 거, 많은 게 좋은 거였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환경 문제를 양식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slow is beautiful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속도사회, 경쟁사회 속에서 남보다 빠른 게 중요한 거라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hare is beautiful입니다. 그동안 내가 독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제 나누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겁니까? 여러분 저기 하늘에 비가 내려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풀벌레가 있어줘야 되죠. 나무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새소리도 지저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름도 있어야죠. 이런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은 다 오롯이 내가 더 벌어서 된 겁니까? 더 많은 것들은 저렇게 새들이 울어주고 있고 구름도 있어주고 있고 바람도 불어주고 있는데 그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천지자연의 은혜를 입고 있고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롯이 내 덕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주고 있는 그 덕분에 이런 덕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갚는 일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행복에 대한 재정인 물질적으로는 필요에 맞게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스피리추얼리티한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을 것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여러분 외부화란 말이 있습니다. 외부화. 모든 피해를 밖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편익은 내가 누리고 있고 모든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게 한다. 이게 이 환경 오염의 외부화, 외부 효과란 말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리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는 누구한테 넘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난한 지역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썩지 않으면 이 썩지 않는 쓰레기는 누가 처리할 수 있는 부담을 넘기는 겁니까? 우리 미래 세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죠? 약한,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다 가난한 나라에 판매하죠. 자연한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편익은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쓰리고 있는 것들은 다 가난한 나라에 떠넘기는 겁니다. 외부 효과예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미래 세대에게 우리 오염과 부담과 피해를 떠넘기는 것,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이익은 내가 누리고 피해와 비용은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또 생명력이 파괴되든 말든 난 관계없어. 여러분, 상관없어, 관계없어라는 사고가 이런 외부 효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근본 이유입니다. 네가 죽든 말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난 관계없어요. 저 미얀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난 관계없어요. 저것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남의 안녕과 내 안녕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야 경쟁이 가능해요. 투쟁이 가능합니다. 분리한 사고가 이런 사고가 미래 세대와 자연계를 갖다 저렇게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불교는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게 상관이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적 사고입니까? 불교적 사고는 연기법의 이치를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연기법이란 건 뭡니까? 모든 게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상관이 있다라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을 파괴했던 원인은 뭐다?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관련 없다, 금이 그어져 있다는 이런 식의 사고가 환경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불교가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불자들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미얀마 사람들이 죽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기후 파괴가 되든 말든 관계가 없어. 이게 불교적 가치입니까? 비불교적 가치입니까? 비불교적 가치죠. 다 연관돼 있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더군다나 중생을 다 건지우다라고 하셨어요. 중생은 우리 사람만 중생입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만 다 건지우리다라고 했는데 왜 중생이라고 했습니까? 이 중생은 수많은 미생물과 미물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히 저희 농경제에 부처님이 참여하셨을 때 낫 갈고 있는 거기에 수많은 많은 벌레가 거기서 낫에 찢겨 죽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채찍을 맞고 있는 소를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또 그걸 쪼아먹는 벌레를 보고 가슴 아팠었고 또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농부를 바라보고서 이 모든 중생이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부처님이 출가하시지 않습니까? 만생명이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이게 불교의 원래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교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불교의 연계적 가르침.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고 사전 의존과 관계 맺고 있다는 거. 그동안 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피부 속에 갇혀 있는 것만 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립된 자, 개별적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 너가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너가 존재해 줘야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셔 주신 그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내가 존재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 공동체야. 이건 관계적 자를 깨닫게 합니다. 이웃과 생명은 곧 확장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천지자연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피부에 갇혀져 있는 나가 아니라 여러분도 있어줘야 되고 저 자연과 나무가 있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생태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들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지만 내가 잘 되는 거죠. 자연 생명이 풍요로워야지만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보조한다면 네가 잘 돼야 자녀이 풍요로워져야지만 내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 받으십시오 말고 복 많이 지으시라. 주변이 잘 되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적 자아로 넘어가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불교의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저희 불교 환경 운동이 그동안은 불교학년연대가 2001년 출범을 했습니다. 2001년 출범을 해서 그동안 당시 2000년대 당시에 여러분 그동안 사회운동은 불교가 약간 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약간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환경운동 관련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경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삼보일배 오태투지하면서 4대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만금 이 문제에 대해서 수경 스님의 오태투지가 엄청나게 사회적인 사회운동에 파장을 끼칩니다. 그동안의 사회운동은 뭡니까? 네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저 정부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 밖의 문제가 네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꿔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기적 가르침으로 보자한다면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만 잘못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너도 문제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갖다가 내가 유지 발전시키게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일종의 옆에 지켜보면서 결국 방조하고 있는 나도 책임이 있다. 연결된 관계 속에서 결국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참여운동이라고 하는 게 삼보일배 오체투지예요. 저는 이게 사회운동 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동안 사회운동을 시위하고 단식하는 것밖에 없어졌는데 이렇게 뭔가 좀 자기를 돌아보는 참여운동을 유발하게 만든 게 불교였었어요. 그 다음에 지율심을 통해서 여러분 천선사 안에 도롱뇽 하잖아요. 여러분 도롱뇽 소송을 합니다. 아니 도롱뇽이 내가 죽는 터전을 갖다가 막지 말아달라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명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법에 소원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고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전 세계 환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생명의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자연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롱뇽 소송을 하게 만들었던 지율스님의 내용이 굉장히 파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도법스님이 그쪽에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불교 내에서 오히려 잘 모르지. 불교 밖에서는 실상사에서 일종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균형하게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생태적 공동체를 만들 때는 지금 마을 만들기 공동체 운동에 거긴 성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정토에서 쓰레기 제로 운동 했었죠. 빙그루 운동. 160만의 서명을 한 운동은 지금 우리 한국의 캠페인상 없었어요. 2000년대 당시에 불교 운동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 운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불교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과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데는 막 그냥 국가 권위적으로 막 개발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우리는 좀 바닥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찰을 녹색화하자, 불교를 녹색화하자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본각 스님께서 이 내용을 초반부터 동의하셔가지고 우리 본각 스님께서 초기에 저희가 녹색사찰 운동 1호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계시는 절이 초기에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우리 비구니에 맡겨 계시면서 이걸 열정적으로 하고 하시려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녹색사찰 실천 협약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간 30여 개 사찰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전국 비구니회
전 여기서 한꺼번에 정말로 에너제틱하게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조계종 환경위원회 참여하고 있고요. 또 백년대계 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어떤 운동의 주류는 한때는 변방이었었어요. 모든 운동의 중심은 한때는 가장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의 중심은 어디서 대안이 시작됩니까? 다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끄트머리에서 시작돼요. 초기에는 약간 좀 구석이지만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고 비전을 만드는 그룹이 나중에 중심이 됩니다. 일종의 인연의 조건을 만들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저는 지금 백년대계 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꿀까? 저는 저희 종단이 곧 불교다라는데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종단이 바뀌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종단이 바뀐다고 세상이 불교가 바뀐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뭐냐면 무수하게만은 바닥이 같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좀 그러려 한다면 전 지금 녹색사찰 운동에 우리 비구니 스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거, 전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실력을 쌓게 되면 결국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한다. 저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삶과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결국 불교의 희망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녹색사찰 운동은 일단 사찰을 녹색화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많이 하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자. 일단 실천은 3가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여러분 일회용품 비닐, 컵 안 쓰는 거 사소하긴 하지만 일단 사소한 거부터 하나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럼 플라스틱은 완전히 안 쓸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큰 전리대를 제외하고는 아예 안 쓰는 거죠.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건 절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신도들한테 끊임없이 캠페인을 합니다. 이 정도를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교를 녹색화해서 사찰에 제가 원래 태양광 설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태양광 지금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을과 같이 해서 마을 살리기 지역 운동을 합니다. 지구를 녹색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난 종교가 불교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인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환경 문제가 큰 고통입니다. 불교가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가 미래불교인데 앞으로 미래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 미래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실천에서 가는 거죠. 자, 저희가 작년 6월달 우리 봉화 스님하고 푸른이 청정도량 운동을 6월 12일 날 전북 비우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서약식을 했어요. 물론 초기에 가동하는 데는 약간 좀 힘이 좀 듭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요, 설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곡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 한 분이 끊임없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이거 해야지요, 저거 해, 자꾸 환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주면 이런 활동이 자꾸 명맥을 유지하다가 어떤 때는 커지고 어떤 때는 우여곡절하지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자세히 있습니다만 일단 3가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일회용품은 일단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줄이자. 여러분 보통 제가 음식물 빙그릇 운동을 제가 정토의 에코부터 대표로 있을 때 했는데 하나를 실천하니까 이분들이 다른 것들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하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한 몇 가지만 주구장창 주장하다 보니까 그 실천한 사람이 다른 것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빙그릇. 그래서 여러분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녹색 사찰 만들기 운동 합시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비닐 플라스틱 안 섞는 거니까 주의했습니다. 근데 최대한 평상시에는 아예 없애되 절기 때만 약간 용인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글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 해볼 수 있겠죠. 조금만 마음을 내시면. 자, 그래서 불편한 일이에요. 좋은 일은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은 거룩한 불편함. 또 불편함을 즐기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봉각 스님께서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일단 됐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것이 이제 엔진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이제 법보 신분도 같이 하고 또 불관 미디어도 같이 하고 불관 BTN 여러분 활동을 하게 되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활동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환경연대 저희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니까요.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온갖 것들을 다 같이 하려고 우리도 같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이 청년들 생명을 살려요 불편을 즐겨요가 캠페인입니다. 3가지. 자, 이 3가지를 하고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는데 2개가 추가됩니다. 환경 관련된 활동에 여러분 어디든 일정하게 조금씩 돈을 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돈을 참여하든 자원활동을 참여하든. 왜냐하면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자원활동하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찰마다 환경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을 해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동의하고 있는 사찰들은 녹색 사찰로 저희가 그 푸른이 청년들에서 인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에 2번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요. 1년에 몇 번 환경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준비까지 해주고 필요하면 강사도 파견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봉각스님 계신 절이나 몇몇 사찰들 보면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신도들의 반응이 초기에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냐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고 법회라니까 나중에 신도님들이 우리 사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찰은 뭔가 앞서가고 있고 환경 문제를 갖다 실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찰에 대한 뭔가 결합력이 높아져요.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불교를 포교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 또 계기가 됩니다. 자, 이건 푸른 사찰을 이제 그때 약속했던 스님들인데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직 약속을 명확하게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 내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많아요. 제가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를 연결하시고 아니면 지금 푸른 청정도랑 우리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부따라고 해서 정토회 내에 쓰레기 실천, 쓰레기 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생활협동조합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 내 이런 자산들도 여러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요. 환경을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도움을 청하시고요. 특히 푸른이 청정도량 하고 있는 이쪽에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하자라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스님들께서 이런 환경단체에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결국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보량이 많아지면 신념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실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도님들 하여금 또 여러분들 하여금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녹색 사찰 푸른이 청정도량 전국 비구니회 녹색 사찰 푸른이 청정도량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후 및 환경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전화는 02-3411-8103 또는 010-8248-8103입니다.